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눈에 분노를 가득 담은 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하고 모욕했던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함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밤이 되어도 그의 말과 행동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를 용서해야 제 마음이 편해진다고들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어 그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돌을 단단히 쥐고 강으로 가보아라. 그리고 내 손을 펴지 말고 돌을 꼭 쥐고 있는 상태에서 물속에 손을 담가보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대로 강가로 가서 물속에 손을 담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이 점점 저려오고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다 보니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경직되고 물속에서도 손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도 손바닥은 뻐근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고 계속 버텼습니다. 얼마 후 부처님께서 다가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금 손이 어떠하냐?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아픕니다. 점점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고 쥐고 있는 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펴보거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펴자 돌은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을 펴는 순간 손바닥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이 사라지고 혈액이 다시 흐르면서 손이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손이 어떠하냐? 제자는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아픈 것은 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더냐? 제자는 순간 멈칫하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쥐고 있는 것은 결국 너 자신이다.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는 그 기억을 붙잡고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다. 마치 이 돌멩이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돌을 놓자 손이 편안해졌듯이 내 마음 속에서 미움을 내려놓으면 너의 마음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분노와 상처를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거운 돌을 내려놓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계속해서 곱씹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당했을 때,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불타오르고 감정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순간을 잊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억을 계속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상처를 쥐고 있는 한 그 고통은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해방의 시작입니다. 미움은 독이 든 잔과 같다. 어느 날 한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희에게 독이 든 잔을 내민다면 그것을 마시겠느냐? 신하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누군가가 던진 미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슴속에서 키우며 괴로워하는가? 이 질문을 들은 신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움은 독이 든 잔과 같다. 누군가가 너에게 미움이라는 독을 건넨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받아 마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 마시고 심지어 스스로 그 독을 계속 곱씹으며 더 깊이 퍼뜨린다. 그러면서도 왜 자신이 괴로운지 모른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미움과 분노를 경험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혹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떨쳐내지 못한 채 계속 마음속에서 되새기곤 합니다. 상대방이 했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떠올리며 스스로를 더욱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분노를 지속적으로 품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심지어 심장병과 같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노는 뇌의 신경회로를 변화시켜 감정 조절 능력을 약화시키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움을 가짐으로써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이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을 던져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꼭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오래 쥘수록 손은 더욱더 타들어가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상처를 주려 했던 상대방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은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우리가 미움을 가질 때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화되며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미움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중한 것들에 쏟을 수 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독이 든 잔을 내민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마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미움을 던진다고 해서 그것을 꼭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움을 내려놓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미움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감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과연 이 미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그 부분이 짙게 퍼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 전체에 희미하게 퍼져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강렬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면 점점 옅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 운동, 자연 속에서의 산책 등은 감정을 흘려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정당화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이상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우리의 선언입니다. 미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욱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독을 내려놓고 보다 가볍고 행복한 삶을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으로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내일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내일 봅시다. 어제 영상으로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상처를 받으면 미움이 생기고 그 감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에 휘둘리면 결국 미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움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 감정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객관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TV에서 슬픈 영화를 볼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영화 속 주인공이 힘든 일을 겪으면 우리도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고 그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연습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억울함을 느낀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습은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는 왜 이 사람에게 미움을 느끼는가? 이 감정이 내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 미움이 계속되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감정을 정리하면 미움에 휩싸이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고, 나의 감정이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연습은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드라마 속 등장인물을 보듯이 지금 내 감정과 행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미움을 느낀다면 지금 나는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그 결과 미움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데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지속하면 우리는 점점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현명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미움이 생겼을 때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감정을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대라는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움의 감정은 종종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배우자가 우리를 더 배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과 실망을 느끼며 미움을 품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기대에 맞춰 행동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기대를 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감정은 정당하게 여기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가진 존재이며 그들도 나름의 이유와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미움의 감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서 불쾌한 감정을 키우는 것이며 그 감정이 지속될수록 내 정신과 몸에 해가 됩니다. 반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미움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루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과 거리를 두고 그것을 관찰하고 기대를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나요? 아니라고요? 당신은 고집이 정말 센 분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 시간에는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소통 전략에 대해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일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 어제 영상을 보고도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부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움의 감정이 쌓이는 이유 중 하나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의사소통은 오해를 만들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남편과의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남녀의 사고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아내는 이미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해도 남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할 때는 비난의 형태가 아니라 나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맨날 나를 무시해? 라고 표현하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당신 때문에 화가 나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이야기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어서 서운했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기. 부부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쉽고 그 때문에 상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더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먼저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물론 이것이 남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게으르고 무책임하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혹시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남편의 행동을 변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효과적인 대화 기술 활용하기. 단순히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면 경청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거나 상대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런 거지? 라고 다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오해를 줄이고 상대가 자신의 말이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편의 감정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남편과 대화 중에 그럴 수도 있겠다. 같은 말을 해주면 상대가 감정적으로 방어적이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싸움이 커지기 전에 조절하는 법.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지나치게 커지면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싸움이 커지기 전에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타이밍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려우므로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면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다 서로 감정적으로 격해질 경우 우리 잠깐 쉬고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며 서로 진정할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를 들추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과거의 잘못을 계속 끄집어내면 싸움이 커지기 쉽습니다. 한바탕 크게 해볼 것이 아니라면 지금 문제에 집중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5번째, 긍정적인 순간을 늘리기. 소통의 궁극적인 목표는 갈등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작은 일이라도 해주었을 때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단순해서 작은 칭찬과 감사의 말이 쌓이면 부부 사이의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좀 나아졌다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스킨십을 시도하십시오. 가볍게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부 사이의 유대감이 크게 좋아집니다. 남편과의 소통이 어려울 때는 일방적으로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건강한 소통 방식을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효과적인 대화 기술을 활용하면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이 커지기 전에 조절하고 긍정적인 순간을 늘려가는 노력을 기울이면 부부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남편이 미울 때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서운함, 분노, 억울함, 때로는 절망감까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남편을 미워하는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그동안 제가 알려드린 감정 조절과 소통 방법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얻어보십시오. 감정을 쌓아두기만 하면 더 큰 폭발을 일으킬 뿐입니다. 효과적인 대화법을 배우고 불만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관계가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감정을 줄이고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중요합니다. 남편이 내 행복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만의 취미, 자존감을 키우는 습관을 가지면 남편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완벽한 남편,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남편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계의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소중한 존재이며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내 삶의 주도권을 찾을 때 우리는 더 단단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남편이 미울 때마다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다 보면 언젠가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도 더 행복하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내면의 소리, 평정심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